이성구입니다. 아래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올린 것이니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여행 비용은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워낙 천차만별이죠. 물론 다른 여행자들도 여행의 종류나 여행의 장소, 여기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배낭여행자들에 비해서 자전거 여행자는 절반 이하의 비용이 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전거 여행자 중에는 정말 비용을 최소화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유럽 자전거를 여행할 때 체코 프라하에서 우연하게 한국인 커플을 만납니다. 그들은 5개월째 자전거 여행을 유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프라하 광장을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식당을 찾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와, 한국분이다 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한국인 자전거 여행자였습니다. 20대 중반 정도의 젊은 친구였는데 남녀가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다.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또 다른 자전거 여행자를 만나면 외국인이라도 거의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그 친구들과도 길거리에 서서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식사나 함께 하시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들은 워낙 저예산으로 다니기 때문에 식당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살게요 하고 식당에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생맥주 3잔과 체코의 음식 중에 한국의 족발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콜레뇨라고. 근데 저는 한국의 족발이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들과 함께 그것을 먹는데 그들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음식이 나오자 유럽 자전거 여행 와서 처음 식당에 앉아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식당에 앉아서 커피나 맥주를 마실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했답니다.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달에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지금 유럽 들어와서 5개월 지났는데 150만 원을 썼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1인당 5개월 동안 150만 원 썼냐 그랬더니 둘이 합쳐서 15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한 가격이죠. 5개월 동안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했는데 그것도 둘이니까 한 사람당 15만 원 썼던 거예요. 그거 믿겨지지 않아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했냐 했더니 단 한 번도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에서 잔 적도 없고 식사는 거의 슈퍼에서 산 저렴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답니다. 정말 제가 만난 여행자 중에 저예산으로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제가 베트남 사파 지역에서 만난 자전거 여행자 독일인과 프랑스인 2명은 그 친구들보다 더 돈이 적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은 첼로를 갖고 다니고 한 사람은 기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 공연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의 자전거 여행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 모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경비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모두 다 공감했습니다. 즉 여행 초반에는 돈을 아주 아끼면서 다니고 뭐든지 절약을 했는데 후반부에 경제적 여유가 좀 생겨서 돈을 쓰고 다녔는데 오히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돈을 최소화했을 때 더 행복감이 높더라라는 말을 그들은 모두 다 했습니다. 저의 여러 영상에서 이 주제를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돈을 많이 지출하면서 다니는 여행은 소유냐 존재냐 to have냐 to be냐 중에서 바로 to have 즉 소유적 태도입니다. 즉 돈을 많이 쓰면 나의 활동은 거의 없게 되죠. 그러나 돈을 적게 쓰는 경우에 나의 행동이 분명히 가미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나의 존재가 있게 되죠.
즉 to have가 아닌 to be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랑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느끼는 행복감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소유양식에 매우 익숙해져서 물건을 구매할 때 더 행복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실존적 가치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여행은 어쩌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유양식이 아닌 존재양식의 여행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to have가 아닌 to be, 즉 well-having이 아닌 well-being으로 가는 여행이죠. well-being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맛난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것이 well-being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은 단기 여행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기 여행자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또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가기 때문에 좋은 호텔에서 맛난 식사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장기 여행자들은 그렇게 여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앞에 얘기한 그 친구들의 그 여행 방식은 극단적으로 결핍의 여행이죠. 그런 것을 너무 기대하고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자전거 여행의 경비는 도대체 얼마일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행에 드는 경비들은 주로 종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행의 경비는 주로 숙박비, 교통비, 그리고 식비, 그리고 관광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레저 스포츠를 하는 비용, 그리고 여행자 보험, 이런 등등이죠. 그런데 일반 여행자들에 비해서 자전거 여행자들은 우선 숙박비와 교통비가 거의 빠져나갑니다. 보통 세계 여행자들이 1년에 평균 지불하는 돈이 거의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호텔이나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 머물기 때문에 보통 평균 숙박비가 한 3만원에서 7만원 사이니까 하루에 평균 한 5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 달이면 150만원의 경비가 숙박비로 들죠. 그리고 이동을 버스나 기차, 비행기 등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호텔에 머물 경우에는 식사를 해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식비 또한 내가 해먹는 것보다도 많이 들겠죠. 그렇게 이런 걸 저런 걸 따지면 그냥 보편적으로 한 달에 드는 경비가 한 25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3천만 원이 되죠. 풍족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 결핍의 여행도 아니지만요. 그러면 자전거 여행자들은 도대체 얼마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 달 경비를 두 사람이서 30만 원 쓴다는 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젊음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행한 방식에 따르면 한 달에 최소 경비가 100만원, 최대 경비가 한 150만원 전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텐트를 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서너 번을 텐트를 치고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비도 조금은 듭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황량한 길을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도시와 도시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흥미로웠지만 가는 과정은 정말 황량한 벌판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동 구간은 많은 경우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깊고 초록이 아주 많은 그런 지대,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은 무조건 자전거를 최대한 타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다니는 여행자는 도대체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자전거 여행 방식은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평균 130만원 정도가 되겠죠. 솔직히 제가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한 달에 그 이상의 돈을 씁니다. 그러나 같은 돈을 쓰고도 자전거 여행을 하면은 한국에서 생활보다도 행복감이 제 생각에는 한 5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한번 나가서 지속적으로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를 갔다가 한 6개월, 7개월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준비를 하고 또다시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여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여행자들과 자전거 여행자의 비용을 비교해보면 일반 여행자들이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면 자전거 여행자는 거의 1,500만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반 배낭 여행자에 비해서 자전거 여행자의 비용은 절반 수준이죠. 그런데 배낭 여행보다 자전거 여행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비교해도, 즉 그들이 제공하는 집, 그들이 제공하는 이동수단이 아닌 내가 만든 텐트, 내가 이동하는 자전거, 이것을 이용해서 여행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배낭 여행자와 자전거 여행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낭 여행자들은 도시와 도시를 여행하죠. 그런데 자전거 여행자들은 도시와 도시도 여행하지만 그보다도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과정을 자전거로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도시에 있는 인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행의 요소보다도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시에 있는 박물관, 성당 이런 여러 유물들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아틀라스 산맥을 오르면서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흥미롭지만 감동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자연은 나에게 감동을 준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 여행자들은 비교적 관광 경비가 별로 들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여행에 대한 경비를 얘기하거나 또 이런 여러 유튜브를 찍으면서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이런 영상을 보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래 자전거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쉽게 결정을 내릴까 걱정이 좀 됩니다. 즉 20대와 30대, 40대 한참 일을 해야 할 나이에 세계 장기 여행을 가는 것은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냐, 이것을 한번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전거 여행 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스타. 오란다.